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김동현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전일 급등의 영향으로 숨고르기를 하는 모습인데요. 현재 코스피 지수는 2010.15포인트로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를 하고 있지만 우리 지수는 영 힘이 없는 모습이죠. 코스닥 지수 역시 상승 출발했지만 하락 반전에서 역시 보합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장 내일장 주요 코너들부터 살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현 시장 이슈와 함께 마감 전략까지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의 신승용 대표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대표님이 짚어주신 오늘 현 시장 키포인트를 살펴보면요. 전형적인 강세장 분위기라고 하셨고 또 현재 시장 배경으로 유동성을 꼽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키를 진 사람은 외국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대표님, 강세장 분위기라고 먼저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키포인트부터 짚어주실까요? 오늘 시장의 움직임 아침에 다소간에 이제 그 약보합 장세에서 시작을 했다가 강보합권으로 옮겼다가 다시금 또 이제 조금 좀 하락하는 그런 분위기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현재 전체적인 큰 그림 속에서 어떤 업종이 움직이느냐 이런 부분들을 놓고서 지금 약세장이냐 강세장이냐를 판단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또 근거가 될 수 있다라는 점, 이 부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그 통상적으로 이제 그 강세장이 연출되게 되면은 이제 그 그러니까 통상적인 이제 그 PBR 관점에서 그 관점이 PER 관점, 그 주가 성장 배수 관점으로 시장 상당히 이제 그 많이 변하게 되고요. 실질적으로 시클리컬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고퍼주에서 저퍼주 쪽이 이제 찾아가는 그런 어떤 그 움직임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런 부분들 사실상 모멘텀의 부재 상황 속에서 결국 시장을 떠받치고 주고 있는 어떤 그 가장 긍정적인 힘은 뭐니 해도 유동성이다라는 점. 이 유동성 장세가 이제 그 시장 이제 거의 이제 그 시작 초반에 지금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 새로운 큰 그림 속에서 유동성 장세의 시작이 아닌가라는 그런 기대감 좀 가져볼 만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또 하나 문제는 이제 그 앞으로의 상황들 전체 큰 그림에서 일단 먼저 유동성 장세가 온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실적을 가지고서 차별화가 나타나는 실적 장세가 이제 그 나타날 가능성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실적을 가지고 운운하시기는 분명히 아니다라는 것. 지금 현재는 각 주요국, 중국도 그렇고요, 유로존도 그렇고, 미국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전반적인 큰 그림 속에서 주요국의 그 양적 완화 조치들, 이로 인한 글로벌 유동성의 확대 부분, 그로 인한 시장 내 유동성의 유입, 따라서 유동성 장세에 대한 고민 내지는 유동성 장세가 어떻게 펼쳐질까를 고민하는 것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이슈 살펴봤고 두 번째로는 현 시장을 배경으로 유동성을 꼽아주셨는데요. 이 유동성 장세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시죠. 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유동성, 주요국의 이제 그 유동성 확대 지속하고 있다라는 것. 유로존 같은 경우 어쨌든 금리, 예금 금리를 마이너스로 낮추고 전체적인 기준금리 자체를 0.15%로 많이 낮췄죠.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미 시장 내에서는 긍정적인 신호 내지는 긍정적인 반응 많이 나타났었던 건 사실이고요. 그로 인한 가장 큰 어떤 그 시장의 반응 내지는 시장에서 나타난 결과는 독일 닥스 지수의 10,000포인트가 넘는 10,000포인트를 돌파하는 그런 아주 긍정적인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라는 점, 이를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들려왔었던 소식이었죠. 중국에서의 지준율 인하 소식. 결국은 미국, 일본, 그리고 중국,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제 그 유로존까지 다 지금 양적 완화 정책, 그 유동성을 확대하는 그런 경기 부양책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점. 이로 인해서 시장은 결국은 유동성 장세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 내지는 조건이 형성되어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그런 유동성이 과연 선진국에만 머물 것이냐, 아니면 그 유동성이 우리를 포함한 그 신흥국 쪽으로 전이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닌가라는 유동성 전이에 대한 분명한 시장 내 기대감이 불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최근 외국인들의 행보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점. 특히나 외국인 같은 경우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어떤 그 경기 민감 대형주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 꼭 놓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로 시장의 키는 외국인이 쥐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외국인들 지금 19거래일 연속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예, 뭐 말씀하셨던 대로 외국인 뭐 거의 한 달 넘게 계속 이제 뭐 순매수 지금 나타나고 있고, 오히려 오늘 같은 경우 저는 이제 그 MSCI 선진지수 편입 에 대한 어떤 그 실패 부분, 그리고 중국 역시 마찬가지로 MSCI 지수 편입 실패 부분,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우리나라 MSCI 선진지수 편입 부분은 오히려 시장 내에서 뭐 말은 많았습니다만은 과거와 조건이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라는 점에서 사실상 매니저들 사이에서는 별로 크게 기대를 한 바가 없었다라는 점. 따라서 이 부분은 시장 내에 그렇게 영향이 크지 않다라는 부분이고요. 오히려 중국이 뭐 2016년까지 상당 부분 힘들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외국인들의 이탈의 어떤 그 안전판 역할을 분명히 해주고 있다라는 점. 그렇다면 외국인, 일단 뭐 장 중반 뭐 한 11시, 12시 사이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사실은 많이 늘어났던 것이 사실인데, 지금 다소간 좀 줄어들고 있는 것도 지금 분위기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큰 그림 속에서는 외국인 여전히 순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점 역시 매우 중요한 포인트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속에서 과연 그들이 어떤 업종,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갖느냐. 결국 과거 같은 경우에는 PBR 관점의 대응이었다, 매우 보수적인 관점의 대응이었다라면, 지금은 경기 민감주 중심의 PR 관점의 대응이다. 고포주가 오히려 그 저포주로 이제 변화해 가는 그런 관점 속에서 그 경기 민감주에 대한, 경기 소재주에 대한 관심의 폭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 이런 점에서 본다면요, 외국인 따라하기를 지금 현재는 철저하게 외국인을 따라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 많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 속에서 그 시클리컬 주식, 경기 순환, 경기 그 소재 관련주들, 그 경기 소재 대형주에 대한 관심, 오히려 그 관심의 폭을 조금씩 늘려가시는 것이 어떤 그 수익률을 확보하는 그런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지금 현재 분위기는 강세장 분위기다라는 것을 놓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강세장에 연출될 가능성 매우 높다라는 쪽에 좀 무게중심을 두시고요. 이런 과정 속에서 과연 어떤 업종을 사는 것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경기 민감주 쪽이 오히려 상당히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 긍정적인 해답이 될 수 있다라는 점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좀 외국인들이 관심 가지는 업종에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오늘장 마감 전략도 좀 세워주시죠. 일단 지금 현재 상황 과거부터 계속 그랬습니다만 유동성 장세라는 점에는 분명히 틀림이 없는 듯합니다. 외국인이 사줘야 오르는 우리 시장의 상황, 결국은 글로벌 유동성의 유입이 우리 시장을 상방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그 방향성을 만들어가는, 결국에는 글로벌 유동성 장세라는 부분 꼭 생각을 하시면서요. 그럼 유동성 장세에서 과연 어떤 특징의 업종 내지는 어떤 특징의 종목이 가장 상승률이 높을까 생각을 해본다라면요, 고포주를 사시는 상황,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는 고포주에 사서 저포에 팔아라는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죠. 지금 현재 경기 민감주 같은 경우 오히려 가격 면에서는 상당히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상당히 그 편안한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 좀 생각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 유동성에서의 그 어떤 그 시총 대형주 중심, 유동성 장세는 항상 시총 대형주 그리고 경기 민감 대형주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답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 다만 주의할 점이 꼭 하나가 있겠습니다. 지금 기관 수급상에서의 어떤 그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죠. 언제 어디서 기관 물량이 터질지 모르는, 기관 물량이 급작스럽게 나올지 모르는 그런 중소형주들 많이 있습니다. 기관 수급을 항상 체크를 하시면서요, 좀 뒤통수를 맞는 그런 상황들, 거기에 좀
당하지 않는 그런 상황 하시려면요, 기관대 수급 꼭 챙기셔야 되겠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내일 쿼드러플 위칭데이입니다. 실질적으로요, 내일 쿼드러플 위칭데이에 대해서 시장에서의 대부분의 평가 내지는 대부분의 전망은 중립 이상 쪽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매우 적겠다. 그렇다라면 지금 현재의 어떤 그 분위기 내지는 지금 현재 흐름을 내일까지 그리고 내일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해 나가시는 것이 지금 현재는 오히려 그 최선의 어떤 그 대응 방안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의 수급은 물론이고 기관의 수급에도 좀 주시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알바트로스 신승용 대표의 분석이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외환시장 또 흐름도 살펴봐야 되겠죠. 자세한 소식을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전에 좀 환율이 하락하면서 출발했는데 이 시간 동향 어떻습니까? 네, 달러 환율이 1010원대 중반대에서 소강 국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80전 하락한 1016원 40전에 개장했는데요. 개장 이후에는 1016원과 1017원 50전 사이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횡보 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원화는 지난 새벽 여구의 시장에서부터 다른 아시아 통화들과 함께 달러화 대비 강보 압세를 보이는데요. 특징적인 부분은 아시아 위험 통화들은 어제 저녁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한 영향은 덜 받는 모습이고요. 오히려 뉴욕 증시가 상승으로 마감한 영향을 더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 국채 수익률 상승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통화상은 유로 달러였는데요. 미 국채 10년물 수익률은 유로 국채 수익률의 반등과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가능성을 동시에 반영하면서 최근 1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로 달러는 이러한 미 채권 시장의 흐름을 반영하면서 1.36달러에서 1.3530달러까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로화의 흐름과 관련해서 주목할 부분은 같은 시간대에 원화가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하는 것인데요. 유로화가 급락세를 지속했습니다만 동시간 동안 원화가 강세를 보인 폭은 유로화 하락폭의 7분의 1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이 정도의 원화 강세폭 또한 뉴욕 증시의 상승 마감을 반영한 것이라고 본다면 시장 일각에서 전망하고 있는 유로 캐리 트레이드의 조짐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향후 유로 달러의 추가 하락이 예상되긴 합니다만 다른 변수를 제외한 단순히 유로 캐리 트레이드의 영향력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달러 원의 하락폭이 커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 시간 외환 동향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향후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달러 원액에 영향을 미치는 대외 변수로서 가장 주목해야 할 변수는 다우지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다우지수는 최근 들어서 코스피 지수보다도 달러 원과 일관성이 더 높은 상관성을 보여주었고요. 최근 다우지수의 최고치 경신으로 표현되는 글로벌 위험 선호도의 상승이 달러 원의 하락에도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 달러 원이 미 국채 금리 상승으로부터는 영향을 덜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만 최근 미국의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미국 국채 시장에서부터 서서히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만약 이러한 흐름이 다우지수를 비롯한 위험 자산 시장에도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위험 자산 시장의 조정과 함께 달러 원이 시장 자율적으로 반등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어제는 외환당국이 종가가 형성되는 장 막판에 거래가 집중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한 심경을 표현했고요. 이 때문에 서울 외환시장 참여자들의 매도 심리는 매우 약화된 상황입니다. 당분간 시장은 1010원대 중후반대를 중심으로 한 박스권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KB 외환선물 정경팔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주목을 받고 있을까요? 샘플러스 예병군 멘토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본격적인 상승장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상승장의 배경 원인과 주도 섹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 좀 전해주시죠. 예. 일단은 상승장 배경에 대한 원인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이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지금 강한 모습에 보이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가장 큰 이유는 일단은 유럽계 자금의 유입에 대한 부분을
먼저 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럽의 그 22 중앙은행 총재죠. 바로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유럽의 마이너스 예금 금리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금리 인하를 했죠. 단행을 하는 바람에 지금 자 이제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으로의 이동을 의미합니다. 이 마이너스 예금 금리라는 것이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 예금 금리가 이어지면 결국은 이 유럽계 자금들이 아시아 이머징 마켓 국가 쪽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가장 높고, 그리고 유럽계 자금들이 예전에도, 즉 2013년도에도 강하게 한번 매수세가 들어온 적이 있었고 2012년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마다 금리가 인하되었을 당시였죠. 그걸 생각해 보신다면, 지금도 역사적 배경을 먼저 참고해 보신다면 그런 점들이 유효할 것이라는 거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유럽계 자금들이 지금 바로 이 위험 자산으로서 들어오게 되는데, 그것이 아시아 이머징 마켓 국가, 중국이나 우리나라, 즉 대한민국 쪽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럼 이 유럽계 자금들이 과연 어디로 몰릴 것이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체크해 보면서 이제 하반기 주도 업종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반기 주도 업종은 명확합니다. 2014년에 가장 큰 화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바로 이 사물 인터넷 시장인데, 이 사물 인터넷 시장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굉장히 광범위한 영역의 섹터입니다. 그런데 이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바로 IT 업종인데요. 이 IT 업종이 근간을 먼저 이루고 있어야 됩니다. 이 사물 인터넷이 발달하게 된 배경 원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바일 기기의 확산입니다. 모바일 기기가 정착이 되고 확산이 됨으로 해서 보급이 됐죠. 그러면서 이 모바일 기기가 확산이 되고 그 다음에 이 LTE라는 환경이 입혀졌습니다. 바로 인터넷 환경인데 이 모바일 인터넷 환경이에요. 그러면서 굉장히 빠른 인터넷 환경이 구현이 됐고, 그로 인해서 이 모바일 기기가 점점 진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태블릿 PC나 이런 모바일 기기들 쪽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스마트폰 이런 쪽으로 많이 확산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IT 업종 중에서도 그런 그 배경을 근원으로 해서 사물 인터넷이라는 게 등장했어요. 이 사물 인터넷의 근간은 뭐냐면 여러 기기를 혼합하고 그다음 연결하고, 그러므로 해서 새로운 어떤 시장 문화를 형성하는 주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물 인터넷의 가장 큰 지금 맥락을 살펴보자면 지금 당장 딱 드러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인데, 이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 이거부터 지금 성장을 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밤 프로그램이죠. 그러니까 대박 플러스에서 소개시켜 드렸던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의 선두주자 블루콤, 제가 그 무상증자 이전에 바로 무상증자로 환원해 보자면 7,500원대 바로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드렸고, 지금 가격도 거의 18,000원대 부근입니다. 그렇다면 이 굉장히 높은 상승을 이루어냈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입니다. 이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은 지금 갤럭시 S5에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심박수를 체크하는 기능이 있죠. 바로 우리가 입는 디바이스란 얘기입니다. 몸에 착용하는 디바이스란 얘기죠. 그런 부분들이 사물 인터넷과 또 연관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원격 진료라는 부분도 이렇게 같이 연관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심박수, 그 다음에 혈당, 그리고 혈압, 이 모든 것들이 이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과 함께 원격 진료, 이런 것들과 동반 성장을 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부분들이 합쳐져서 바로 이 모바일 기기 쪽,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쪽에 성장세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 성장세의 근간을 우리가 또 되짚어서 역으로 한번 탑다운 방식이죠. 역으로 이제 바텀업이 아닌 역으로 이제 밑으로 한 번씩 쭉쭉 내려가 보겠습니다. 그럼 이게 뭐냐 하면, 모바일 D램, D램이 먼저 그냥 PC 시장에서, 일반적인 PC 시장에서 D램 가격들이 지금 상향 안정화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모바일 D램 가격도 지금 굉장히 성장성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타블릿 PC나 그 다음에 스마트 기기에 대한 공급 확산, 그리고 이것이 사물 인터넷 시장과의 연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 모바일 D램의 성장성이 이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침 프로입니다. 아침 프로에서 계속 강조드렸던 것이 바로 SK 하이닉스였고, SK 하이닉스가 그 이후로 지금 4만 원대부터 계속 올라와서 지금 4만 7천 원 부근, 즉 오늘도 신고가를 갱신하고는 밀렸습니다. 거의 4만 8천 원까지 왔었는데요. 제가 분명히 4만 7천 원대 위에서 분할 차익 실현 관점을 말씀을 드렸고, 자, 다시 재매수 시점은 아침 프로그램인 역전의 맹수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분명히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점도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체적인 시장, 이것이 바로 전자 섹터가 움직일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모바일 디램, 그리고 지금 스마트 기기, 타블릿 PC 모두 전자 IT 쪽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LG전자, 그리고 최근에 SK 하이닉스까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모바일 시장에 대한 확대, 이것을 또 하나로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제 비콘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비콘은 가까운 우리 김동현 아나운서께서도 쇼핑을 좀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쇼핑하러 가시게 되면 그 쇼핑하는 그 가게 근처에서 바로 쿠폰이 바로 스마트 기기 쪽으로 뜬다는 것이죠. 바로 비콘 영역 내에 들어가게 되면 쿠폰이나 그 다음에 예를 들면 할인 제품, 할인 상품에 대한 정보까지 이 스마트 기기로 전송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매장에 입구만 들었어도 그게 전송이 돼서 내가 한눈에 어떤 제품을 사야 될 것까지에 대한 구매 결정까지 내려질 수 있다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바로 사물 인터넷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비콘과 관련해서도 최근에 어떤 섹터가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콘도 역시 마찬가지로 소셜 커머스 시장의 확대와 더불어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 지금도 2014년에 가장 큰 화두는 사물 인터넷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쇼핑 문화의 패러다임 변화라든가, 그 다음에 스마트 기기가 공급됨으로 해서 생긴 새로운 변화거든요. 이런 변화들이 결국은 이 사물 인터넷 시장에 큰 확산을 가져올 것이고, 그 확산이 바로 이제 전반적인 산업 문화의 변화를 가져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좀 감히 말씀드리자면 4차 산업혁명이라고 봐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근간이 되는 것이 바로 디램, 모바일 디램입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세계적인 기업이 이제 어떤 국민주의 모습에서 탈피를 하고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죠. 박스권, 굉장히 긴 시간의 박스권이었습니다. 그것을 탈피하고 올라오고 있고, 지금 그것이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고, 유럽계 자금들에게도 주목을 받고 있다는 거 체크해 보신다면 충분히 성장성, 그리고 기대감, 앞으로 만발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사물 인터넷이라는 이 단어가 2014년에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물론 말씀해 주신 대로 큰 상승을 보였고요. LG전자도 큰 상승 보이고 있고, 삼성전자도 큰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이 어떤 섹터를 이루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탑픽을 좀 꼽아 주신다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예, 저는 계속 말씀드렸던 게 SK 하이닉스니까요. SK 하이닉스를 계속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연간 국민 주식을 꼽히면서도 주가가 오르지를 못했고요. 실제적으로 실적이 조금 우려되는 부분들 때문에 늘 주가는 올라왔다가 빠지기를 계속 반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가를 보면 굉장히 고점대를 영역했던 4만 원대를 간단히 뚫고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자, 처음에 좀 우려가 있었어요. 4만 원대 순간 뚫었을 때는, 자, 샌디스크나, 그 다음에 도시바 쪽에서 소송이 있었습니다. 1조 원 가까이 되는 소송이 있었는데, 이 소송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유는 바로 뭐냐면 실적이었습니다. 이익 순이익 자체가 1조 원대를 넘어가는데 소송 가액 자체가 1조 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충분히 실적으로 커버가 될 수 있고, 그리고 국제소송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일방적으로 손을 들어주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조정 쪽이 가깝다라고 본다면 SK 하이닉스의 성장성을 꺾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바일 디램 쪽이 특히 또 SK 하이닉스가 강해요. 그래서 SK 하이닉스를 계속 좀 지속적으로 조정시마다 분할 매수 전략 잡아가시는 것도 괜찮은 전략 같습니다. 목표가는 제가 아침 방송에서 늘 말씀드렸습니다. 58,000원대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꼭 좀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도 한 10,000원 정도의 여력이 남아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정시마다 좀 분할로 매수하신다면 충분히 안정적인 고수익 누리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용준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병구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원호 멘토입니다. 자, 내일이 선물 옵션 만기일이죠. 그래서 오늘도 시장이 선물에서 외국인들이 상당히 좀 많은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식은요, 지난 5월 12일이던가요, 그날부터 거의 한 달 동안 한 번도 매도하지 않고 연일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외국인들은 풍부한 자금과 우리 한국 시장의 밸류에이션 매력을 가지고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시장이 지금 바닥권이기 때문에 이 바닥에서는 엄청난 충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 또는 외국인과 개인, 기관과 개인들의 처절한 싸움이 현재 바닥권에서 진행 중인데요. 이 바닥은 아마 역시 이제 곧 다시 재정비되면서 한 단계 더 레벨업 하는 종목들이 많이 튀어나오게 될 것입니다. 관심 있는 역시 업종을 계속해서 말씀해 드렸지만은 저가 대형주, 낙폭과대 저가 대형주들의 흐름들이 지금 현재 심상찮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서 이제 실적이 나아지는 종목들이라면 과감하게 들어가셔도 괜찮겠네요. 자, 오늘 특징주 Y 시간에는요, 어떤 종목을 가져왔냐면, 최근에 삼성 이슈가 대단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삼성 종목들, 그룹들 다 올라갔는데, 못 올라가고, 오히려 거꾸로 떨어진 종목이 있습니다. 삼성전기입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 굉장히 지금 마음이 편치 않으실 것 같아요. 삼성전기가 계속해서 최근에 떨어졌는데, 거기에다가 오늘도 또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특징주는요, 삼성전기의 급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증권사 리포트들이 나왔는데요. 일단, 스마트폰 판매 둔화에 따라서 실적이 계속적으로 좀 악화되지 않을까에 대한 부정적인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이 스마트폰이 이제 고사양 스마트폰이 성숙기로 들어간 것 뿐만 아니라 지금 중저가 스마트폰도요. 지금 판매량의 전반적인 속도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특히나 삼성전자가 좀 많이 줄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거는 이제 후발주자인 우리나라 LG도 마찬가지겠지만 중국의 기업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중저가 쪽에서는 성장률이 굉장히 좀 같이 둔화되면서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일단 판매사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출액이나 그리고 스마트폰 시장에서 성장성이 어느 정도 둔화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원가 절감으로 간다는 거죠. 가격을 쪼개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위 납품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이 삼성전자의 원가 절감은 절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판매 가격, 판가가 인하되는 부분은 분명히 앞으로도 부담이 될 수 있는 소지는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이러한 부분들이 오늘도 주가를 떨어뜨린 부분이었다. 지난 1분기 때 제가 삼성전기를 Y 시간에 한번 다뤘었는데, 문제가 이제 실적이 터닝 포인트가 나오지 않는다. 터닝 포인트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도 터닝 포인트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수급적인 부분을 본다면 외국인들의 이 삼성전기 사랑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2012년 말부터요, 매수를 하기 시작해가지고요, 12년 말부터 10만원대부터 매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잘못 말씀해드렸네요. 매도가 10만원대부터 매도가 되어가지고 지금까지요, 계속 매도입니다. 이렇게 기조 있는 매도 보이는 종목들이 별로 없는데요. 엄청난 매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연초에는요, 그나마 이 투신권과 연기금 쪽에서 살짝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5월달부터요, 역시 투신하고 연기금도요, 같이 매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수급에 외국인의 1년 6개월 이상의 장기적인 매도세에다가 살짝 들어왔던 연기금과 투신도 5월달부터 매도를 하니까 수급적으로는 최악의 국면, 즉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없다.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 반드시 채워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는 펀더멘탈이 채워주든가 아니면 수급이 채워주든가, 굳이 엔드가 된다면 주가가 급등을 할 것이고, 오어가 되더라도 사실 주가는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지금 펀더멘탈 아직까지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수급에서도 이렇게 안 좋으니까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네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과연 이 회사의 주가는 이만큼 떨어졌는데 실적 안 좋은 거 안다, 수급 안 좋은 거 안다, 과연 뭐 얼마만큼의 현재 적정 가격인가,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적정 가격을 측정을 하기 전에 일단 이 기업의 중요한 핵심 포인트들을 체크를 해봐 가지고 우리가 향후 성장성 과에 있는가를 봐야 될 것인데요. 전자 가격 표시기가 이제 올해 상반기에 출시됐습니다. 그죠? 이 부분은요,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전자 가격 표시자라는 것은 어느 정도 시장 규모냐면 글로벌에서 100조 원 정도대로 성장할 수 있는, 그리고 유통 전산화 시장에 뛰어들게 되었는데요. 굉장히 후발주자입니다. 후발주자이긴 하지만 국내에서 제일이고요.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먹거리로 분명히 차지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던 부분은 바로 카메라가 비수기였습니다. 근데 2분기부터는요, 카메라가 지금 모듈 사업부 쪽이 전부 다 성수기로 다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1분기에 안 좋았던 부분에서 이 카메라 모듈 사업부에서 과연 1분기 대비 2분기에 45% 성장이 나올 것인가, 여기에는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한 것 같아요.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면 카메라 모듈 부분에서 또 적정하게 스마트폰의 다른 부분에서 마이너스 되는 부분을 또 메꿔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여튼 전망을 좀 보자면은요, 지금 삼성전자의 원가 절감 때문에 베트남 공장도 계속 확장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 속에 삼성전기 또한 넘어갔죠. 그러니까 갤럭시 S5,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갤럭시 S5 부품 자체는요,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물량으로 어느 정도 매출을 분명히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삼성전자의 원가 절감을 그대로 안기보다는 삼성전기 또한 원가 절감의 가속화를 지금 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판가 인하에 대한 부담도 조금은 이제 덜어낼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해외 생산 기지가 일단 원활히 잘 돌아갈 것으로 일단 계속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여튼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2분기 실적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해본다면 2분기에는 영업이익이 한 2,337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 순이익이 한 1,447억 정도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뭐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이긴 한데 이 컨센서스를 넘어설 수 있느냐는 분명히 중요한 관심 포인트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아까 제가 말씀해드렸던 이러한 어떤 기대치와 핵심 포인트들, 이런 것들을 놓아두고 현 시점의 밸류에이션은 어느 단계에 와 있나? 자, 저희의 밸류밴드 한번 보시죠. 일단 밸류밴드를 본 내재 가치와 시장의 인정 가치를 볼 때 아직은 밴드가 전부 다 우하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계실 수가 있고요. 그럼 현재 가격은 어느 가격이냐면 적정한 가격 수준이라는 거죠. 59,000원이라는 가격이 현 시점에 사실은 적정한 가격입니다. 이제 문제는요, 59,000원 여기에서 적정한 가격에서 기대치를 가지고 위로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다시 어닝 쇼크를 맞으면서 밑으로 떨어질 것이냐가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일단 2분기 실적이요, 각 증권사 애널리스트 그리고 전문가들마다 분석하면서 굉장히 예측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예측이 힘든다는 것은 주가가 변동성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 변동성 위험은 분명히 존재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무조건 반등이 나오겠지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반등이 나오면 강하게 나올 수 있고 대신에 한 바닥 더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지금은 저는 어떻게 이 삼성전기를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지금 좀 추세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르든가 떨어지든가, 이제는 하나의 적정 가격에서 분기점이 나온 자리이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보유해야 될 것 같고요. 새로 신규적으로 매수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가격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가격 매력을 가지고 들어가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제가 지금 적정가가 얼마라 그랬습니까? 지금 가격이 적정가예요. 여기서 다시 기대치에 대한 재평가를 나올 것이냐, 아니면 적정가 자체가 뒤로 후퇴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매수는 철저히 보류하십시오. 그러면 지금은 매수나 매도하기에는 결코 좋은 타이밍이 아니다. 그냥 최고의 투자는요, 어떤 투자냐? 안 보는 겁니다. 가지고 있다면 관망이고요. 가지고 있지 않다면 삼성전기는 여러분들 관심 종목에서 잠시 빼두셔도 되겠네요. 자, 삼성전기에 대한 내용 이 정도로 마무리 짓겠고요. 내일 다시 특징주를 가지고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현준 멘토입니다. 네, 시장이요 좀 굉장히 갈팡질팡합니다. 아무래도 내일 시장 동시 만기이기 때문에 우려감을 조금 표하는 그런 수급적인 부분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자, 코스피 같은 경우가 2010포인트 상황 보여주고 있고요. 소폭 마이너스권입니다. 코스닥은 0.1% 정도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533포인트 상황을 좀 보여줍니다. 자, 수급별로 체크해보자면요. 근데 오히려 코스피는 외인과 기관들의 그 적지만 양매수가 들어와주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인과 기관들의 꽤나 많은 양매도세가 잡힙니다. 자, 개인들만이 물량을 받쳐주고 있는데 지수는 서로 코스피, 코스닥이 매수와 매도세 반대로 좀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네요. 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내일 시장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동시만기 확인 후 대응이 필요합니다. 뭐 어제 종목을 한 종목 드리긴 했지만 오늘 굉장히 잘 가고 있어요. 참 다행이다 느껴지고 있는데 내일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점 체크해야 되고, 또 제가 말씀드린 게 뭐가 있죠? 6월 중순에 나올 수 있는 FOMC 6월 의사록 기자 간담회 내용 잘 보셔야 됩니다. 분명히 시장에서 좋지 않게 어찌됐든 불안감으로 작용할 겁니다. 그래서 재미없는 시장이 연출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2000포인트 위에서 움직이지만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큰 하락도 나오지 않고 큰 상승도 당분간 나오지 않을 거예요. 참 힘든 시장이 될 겁니다. 힘들 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종목 상담 같이 해드립니다. 013-3366번에 0110번으로 문자 주시면요, 빠르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수급 100점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입니다. 어제랑 겹치는 종목들도 있을 겁니다. 현대제철, 네이버, 롯데케미칼, 대우조선해양, LG디스플레이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좋은 종목 위주로 가져 나오기 때문에 뭐 갑자기 종목군들이 어제랑 겹친다고 해서 여러분들 놀라시면 안 됩니다. 자, 첫 번째 현대제철이 걸렸어요, 여러분. 네. 오늘 수급주에서요 굉장히 좋은 종목이에요.
어제 추천드렸습니다. 관심주로 말씀드렸습니다. 추천주로 하면 안 돼요. 관심주로 말씀드렸습니다. 관심주 말씀드렸고 3일 연속 강하게 상승합니다. 자, 오늘도 시가 대비해서요 1.9%까지 치고 올라갑니다. 제가 매수가를 75,500원에서 71,500원 잡아드렸고요. 오늘 분봉으로 딱 시작했을 때 1분봉으로 봤을 때 주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요 포인트 볼까요? 오전에 9시 상황 75,500원 저점 딱 최저점 찍으면서 주가 쫙 올라갑니다. 매수하신 분들 얼마에 사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71,000원 아래에서 충분히 살 수 있었기 때문에 78,000원으로 계산을 해서 수익률을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수급적인 부분도 살펴볼게요. 어제 시장에서도요, 굉장히 좋은 수급 보여줬어요. 기관들이 27만 점에서 들어옵니다. 그렇죠? 기관. 그 전에 또, 자, 양매수 들어와주고 있고요. 오늘장 수급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장 수급도 보니까요. 외인은 좀 팔고 나갔지만은 많은 물량 아니에요. 기관들이 몇 주? 15만 주, 16만 주 가까운 매수를 모든 기관이 매수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좋은 흐름이죠? 주가도 갈까요? 갈 것 같네요. 어디까지 갈까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잡았던 목표가는 한 75,000원 정도 가능하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뭐 조정이 나온다면은, 네, 충분하게 관심 가지시고 대응해 보시는 거 어떨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네이버입니다. 자, 네이버가요, 오늘 시장에서 좋은 모습을 좀 보이다가 소폭 좀 소강 상태로 접어들면서 강보합권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라인이 뭐 상장을 한다는 그런 악재로 인해서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는 듯 싶었지만 다시 다 올라갑니다. 상승 가능성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듭니다. 잘 지켜야 보셔야 되는데, 일단 수급 상황으로 봤을 때 오늘 수급에서 뭐 이틀 동안 좋은 매수 보여줬는데요. 오늘 살펴보니까 또 외인들과 기관들의 좋은 매수 흐름이 양매수가 이렇게 잡혀주네요.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투신과 연기금과 기타 법인 쪽에서 매수가 좀 들어와 줍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들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은 흐름이기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롯데케미칼 볼게요. 자, 롯데케미칼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롯데케미칼 뿐만이 아니라 그 LG화학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제가 좋다 말씀을 자주 드리고 있어요. 그렇죠? 어제 시장에서 오전장에 그 선상클럽에서도 질문이 오셨길래 매수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좋은 흐름 유지해주고 가고 있습니다. 둘 다 좋아요. 자, 얼마나 더 갈까요? 롯데케미칼 지금 현재 주가 오름은 2% 이상 상승 중인데 최근의 수급 볼까요? 기관의 꾸준한 매수 흐름 들어와주고 5일 연속이에요. 그리고 어제 외인 같이 들어와줬고요. 오늘 시장에서 보니까 외인 만주 이상, 기간 36,000주. 기간 풀 매수가 또 잡혀주네요. 좋은 흐름입니다. 상승 분위기 도출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갈까요? 일단 저점 포인트 하나 높아졌기 때문에 큰 그림이 나올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큰 그림이. 그렇죠? 네. 잘 살펴보시고 대응하시면 되고, 제가 롯데화학을 차트상으로 봤을 때 좀 더 이제 나올 수도 있겠다 말씀드렸는데 어디까지입니까? 그러면 여기 바닥 라인에서, 그렇죠? 여기 또 바닥 라인 평행하게 선 하나 긋고 그냥 올리면 돼요. 참 쉽습니다. 이 갭을 메울 수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29만원까지 가능할까요? 가능할 것 같네요. 롯데케미칼도 크게 보시고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대우조선 내양입니다. 자, 대우조선 내양 27,550원 어느새 오늘까지 4일 연속 상승을 보여줍니다. 나흘째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상승을 하는 이유, 낙폭 과대에 대한 포인트, 그리고 어느 정도 그래도 실적 예상치 부합할 수 있는 수주 증가에 대한 포인트 맞아떨어지면 주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갈까요?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차트를 볼게요. 항상 진짜 맨날 똑같은 얘기 드렸던 것 같아요. 요 포인트 요렇게 가는 거고 평행하게 그었을 때 여기가 이제 바닥 포인트로 돼서 이제 주가가 움직임이었는데 흐름이 바뀌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흐름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요 포인트에서 다시 흐름이 바뀌면서 이렇게, 아이고 이거 천원 잘못 그었네요. 요겁니다. 요렇게 그림 바뀌어주고 그 다음 이거 다시 여기서 평행하게 하나 만들어서 내려보자면 요렇게 라인이 잡힌다. 그쵸? 잘 맞아떨어지네요, 여러분. 참 잘 맞아떨어져요. 그쵸? 자, 고점, 바닥, 고점, 바닥, 바닥. 다음 고점 포인트 어디요? 선을 그어볼게요. 가격 측정해봐야겠죠? 29,000원 정도까지 되겠네요. 가능성 충분하게 있습니다. 네, 상승 가능성이 있어요. 뭐 수익률에 따지면야 5% 정도 되는데 일단 1차적인 반등 포인트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래프가? 주가 흐름이
예측을 해보자고요. 29,000원 갔다가 쉬었다가 다시 갔다가 이런 식의 그림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잘 참고하시고 수급 좋았기 때문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자, 급등을 합니다. 근데 오늘 장이 약간 좀 밀리면서 다시 또 올라갔다가 반복적인 움직임 보여주고 있어요. 역시나 조금 29,000원 라인이 고점이었을까요? 조금 고민이 됩니다. 자, LG 디스플레이의 상승 흐름, 뭐 수주, 공급권, 뭐 뉴스 이런 거 많습니다. 그리고 애플의 출시에 대한 부분. 하나 걱정인 것은 월드컵이 이제 곧 시작을 하는데 월드컵 시작하면은 모멘텀 자체가 약간 좀 소멸될 수도 있다는 그런 걱정. 그래서 만약에 오늘장은 그나마 그래도 오늘장 살펴보자면요. 기관들의 매수가 좀 들어와 주면서 주가를 부양시키고 있지만 최근의 흐름 보자면 기관들은 그냥 풀 매도예요. 매도. 정말 많이 팔거든요. 이 기관들의 흐름이 매도로 돌아서는 순간, 외인이 사주지 않는 순간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밑으로 내려갈 겁니다. 크게 내려가진 않겠지만 가능성이 있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매수 사인은 못 드리겠고 조심하라는 제가 이제 불안감에 가지고 나왔으니까요. 수급도 좋았고 해서 가지고 나왔으니까 참고하시고 매수 금지, 매수는 하시면 안 되겠다라고 의견 드릴 테니까 한번 잘 고민해 보시고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자, 상담을 좀 해드릴게요. 6414님, 태영건설 6,230원, 30%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시고 나서 좀 많이 밀렸어요. 그쵸? 자, 태영건설의 큰 그림을 보자면, 큰 그림을 볼게요. 주봉으로 좀 볼까요? 주봉 차트를 좀 뒤로 좀 빼서 넓게 좀 보고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바닥 인식이 됐던 구간들이 이 정도 포인트들이 잡히네요. 이전에서 살펴보자면요. 크게 보자면 이 정도 포인트들이 항상 바닥 인식이 됐던 구간들이네요. 보이십니까? 네. 자, 고점 대비해서 밀렸을 때 보통 어느 정도 이제 하락이 나왔냐면요. 크게 나왔을 경우 이 정도 포인트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 포인트 이 정도 되겠네요. 그 다음 이제 한 1년 정도, 반년 정도 밀린 흐름이었고, 그 다음 다시 밀립니다. 자, 한번 치고 올라가서 전 고점 포인트 근처까지 간 경우에 다시 밀리는 포인트 항상 나옵니다. 그렇죠? 그 다음 라인은 어느 정도 될까요? 판단하건데, 이 정도 포인트 나올 것 같아요. 라인상으로 조금 요 정도 라인 그림을 좀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면은, 이제, 다음 주부터나 이번 주부터 해서 이 포인트에서 맞고 올라가면 다시 반등을 줘야 되는데 그 그림 자체가 지금 안 나옵니다. 일봉으로 다시 갑니다. 자, 일봉상으로 보더라도 지금 현재 무슨 구간입니까? 121선 이탈하는 포인트가 눈에 잡힙니다. 좋은 건 아니에요. 투매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자, 수급적인 매력도 볼게요. 기관들 풀 매도. 자, 매수하신 구간대 자체가 6,400원 구간이시면 5월입니다. 5월, 이때 5월 초나 5월 말이에요. 그때 시점 4월 말일 수도 있고 살펴볼게요. 그때 상태의 수급적인 매력도 4월 말 때 기간 매도, 5월 초 매도, 5월 말 매도. 자, 기관들은요, 이 정도 계속 팔아요. 이런 기관들이 매도 치고 나가는 포인트에서 이거 종목을 왜 사신 겁니까? 개인만 사고 있는 거 제일 안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 방송 오래 안 보신 분이시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순간 오늘장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오늘 기간 들어오네요. 이게 웬일입니까? 자, 기간 매수가 들어옵니다. 23,000주, 외인 만주 들어옵니다. 아, 좀 기대를 해봐야 되나요? 다 팔았나요? 그냥 120선 깨니까 그냥 매수한 건가요? 단기적인 급등을 노리기 위해서? 그럼 지금 포인트 어떻게 매도하면 될까요? 아니에요. 좀 기다려볼게요. 왜냐? 기간 매수 들어왔는데 좀 봐야죠. 얼마까지 이어질지. 그러면 내일장에서 이거 분명히 오를 가능성이 있어요. 오르고 얼마나 더 갈지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홀딩은 하시되 가져가시는데 얼마까지 오를지 저도 장담 못 드리지만 21선 포인트까지만 생각하신다면은 6,300원 라인이 눈에 들어오네요. 그 포인트만 노리고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홀딩 의견 드릴게요. 자, 그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보니까요, 동국제강 6609님, 동국제강 25,600원. 보겠습니다. 25,600원? 제가 의아해했는데, 언제적 가격입니까? 아직 끝도 안 보이네요. 잠시만요. 주봉으로 보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자, 25,000원이면 요 포인트. 아이고, 여기가 제가 좀 답답하네요. 자, 2011년도에 매수를 하셨는지 2010년도에 매수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2010년에 매수하셨다면 욕심이 과하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이후로 유럽 위기 때였죠. 그로부터 해서 계속 주가가 회복을 못하고 있어요. 동국제강이 이렇고요. 이 친구도 이럴 것 같은데. 포스코. 똑같아요, 거의 뭐. 그쵸? 또 이것도 볼까요? 현대제철. 예, 똑같습니다. 지금 철강주가 다 이래요. 그쵸? 자, 근데 제가 뭘 관심주로 제시해드렸죠? 현대제철 드렸잖아요. 이유가 있겠죠? 자, 동국제강도 어떻게 될까요? 다시 올라갈 거예요. 올라갈 건데, 흐름은 너무 안 좋네요. 이게 너무 비교되는 흐름이에요. 현대철을 보세요. 이를 지켜줘야 되는데, 지켜주면서 가야 되는데, 이거 완전 지금 소외됐네요. 수급도 좀 보겠습니다. 기관은 매수 열심히 해주네요. 개인 팔고 나갑니다. 팔고 나가고요. 기관 매수 들어와 주네요. 열심히 들어와 줍니다. 괜찮습니다. 현재 구간 때. 제가 걱정인 것은 이거죠. 매수하신 때가 언제입니까? 이때시잖아요. 2011년 말이라고 해도 1년, 2년, 3년, 지금 4년째 들고 가시는 건데 3년 맞나요? 1년, 2년, 3년째 들고 가시는 건데 하락한 만큼 상승 시간도 걸리는 법입니다. 그쵸? 이제 요렇게 올라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거의 이제 다 왔어요. 왔다고요. 보통 철강주들의 이제 흐름, 조선주들의 흐름 3년에서 4년 주기까지 가거든요. 그러면 조금 힘드시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기다리셔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파실 겁니까? 비중도 높으신데. 제가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얘기. 철강 업종들은 지금 원화 강세로 살아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철강 업종 대표 주자 중에 하나 동국제도 마찬가지 포함되는 종목이에요. 걱정을 할 수 있겠지만은 시간의 여유만 가지신다면 충분하게 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너무 25,000원까지 목매서 기다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돈의 여유가 있으시다면 이 종목이 지금은 아니지만은 현대제철과 같은 이런 상승의 흐름이 나오는 포인트가 잡힐 때 비중을 높이셔서 단가를 낮추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다음부터 주식을 하실 때는 절대 개인 투자자분들은 비중 10% 이상 넣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그거는 절대 안 됩니다. 대응할 수 있으세요? 버틸 수 있으세요? 비중 20%에서 마이너스 20% 나서 벌벌 떱니다. 벌벌 떤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은 주의 깊게 조금 천천히 대응을 하시고요. 힘내시고 기다려보자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담이 있는데요. 하나만 좀 더 할까요? 순서대로 가야겠죠? GS 해야겠어요. 순서대로 온 걸로 하겠습니다. GS가 57,700원에 6025님 57,700원 요 포인트입니다. 자, 여기서 사셨어요. 네모칸을 쳐놨는데요. 힘들어요. 정유주.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정유주 아무도 관심 없습니다. 기관, 여의도 다 관심 없어요. 아무도 관심 없어요. 그냥 단타 치려고 들어오는 것밖에 없어요. 관심 없어요. 깔끔하게 나오잖아요. 관심 없어요. 그냥 너는 그냥 일단은 네 맘대로 움직여라 이런 종목입니다. 지금 그냥 풀어놨어요. 들판에 풀어놨어요. 풀어놨는데 이게 지금 풀어놨는데 제대로 된 그런 놈이 아니에요. 네. 하락 쪽으로 갑니다. 더 빠질까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유가 풀면, 우크라이나 사태로 러시아 압박한다 유가 풀면 또 빠집니다. 힘드시겠지만 네, 비중을 줄이시라고 권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등이 나올 때 그때 다시 들어가야 되지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흐름은 계속 하락 중입니다.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힘내십시오. 반등이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다른 종목군으로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좀 이렇게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안타깝지만. 자,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요. 그거 잠깐 좀 볼게요. 한 종목을 좀 빼겠습니다. 자, 두산인프라코 4% 마이너스 4%인데 가져갑니다. 로만손 가져갑니다. 광동제약 플러스 가져갑니다. 대한항공 팔 건데요. 조금 이따 봐드리고요. 그 다음 한국타이어 수익 중이죠. 잘 가고 있습니다. 홀딩 현대제철 어제 추천했는데 2.7% 브라보. 자, 가져갑니다. 자, 대한항공을요 빼버릴게요.
이유는 오늘 뭐 한진해운 쪽이 유상증자 참여를 했습니다. 마음에 안 들어요. 네. 흐름 좋았지만은 빼버리겠습니다. 수급적인 부분도 오늘 보시면 기간 매도세 외인 매수가 받쳐주긴 하지만 제가 그냥 마음에 안 듭니다. 그냥 과감하게 조금이라도 악재 발생하면 그냥 빼버리겠습니다. 그래서 두한이 프라코드 있지 않냐? 그거는 워낙에 바닥이기 때문에 가져가 볼게요. 대한항공은요, 좀 추가적인 반등 나오면 다시 들어가지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매도 처리 하겠습니다. 손해 안 보셨죠? 깔끔하게 처리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AS까지 딱 해드렸는데 오늘 저녁에도 막상막하 투매쇼 합니다. 삼성 SDI나 여러 가지 얘기 드릴 테니까 와서 들어보시고 좋은 종목도 좋은 제가 관심주 또 하나 들고 나올 테니까요. 잘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오전 선상클럽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 마감까지 6분여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피는 약보합, 코스닥은 강보합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 내일장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